장희택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쌍용 자동차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쌍용 자동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디어 오토. 지금 쌍용 자동차 상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공장이 일단 멈추었고요. 16일부터 공장이 재가동된다고 하는데, 쌍용 자동차 공장이 이렇게 가다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부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품을 지금 뭐 중소기업에서도 납품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납품하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회사에서 납품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뭐 대기업이라 그러면 현대모비스나 뭐 LG 하우시스, 뭐 LG 하우시스의 그 실내 내장재 같은 거는 뭐 공급받지 않는 국내차 회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제품도 현대자동차만 납품받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자동차 회사들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많이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콘티넨탈이나 모그워너 같은 뭐 터보 관련 제품이라든지 엔진에 들어가는 좀 핵심 부품 같은 것들을 글로벌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들은 이제 우리가 회사 이름 잘 모르는 뭐 평택 근처에 있는 회사, 또 창원 엔진 공장은 이제 창원에 있는데 창원 근처에 있는 회사, 그런 뭐 고무 패킹류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들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하여튼 요 부품 회사들에서 부품을 이제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부품을 이제 뭐 어음 거래로는 못한 지는 꽤 지났고요. 좀 어음이 만기되는 것도 지금 현금으로 좀 지불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부품 회사들이 야 현금 주고 가져가, 이제 외상거래 안 돼, 이제 현금 주고 가져가, 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줘야지만 부품을 받아서 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품이 없기 때문에 공장이 멈춰선 겁니다. 연휴 내내 멈추고요. 16일부터 재가동 된다고 하는데, 16일부터도 이제 부품이 있어야 재가동이 되지, 이게 또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몰라요. 공장 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임금이 나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임금은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70% 정도 수준에서 임금은 또 나가는데, 지금 쌍용 자동차는 전 직원이 임금을 절반만 지금 받고 나머지 절반은 좀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래저래 공장도 안 돌아가고 임금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저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계속 협조를 구하는 중이죠. 딱 현금 주고 부품 딱 가져오면 좋은데, 또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야 우리가 공장을 돌려서 차를 팔아야지 돈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좀 해줘. 요런 지금 상황이고, 또 뭐 어디서 현금을 마련해 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좀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자, 지금 가장 좀 가슴 아픈 곳은 그 쌍용 자동차만 바라보고 부품을 만들어내던 중소기업입니다. 조그만 회사들. 쌍용 자동차만 바라보고 계속 부품 찍어내고 있는데, 외상거래도 해주고 뭐 다 해줄 수 있고, 일단 공장만 돌아가라. 우리 부품 늘 거다 계속. 너네들 쌍용 자동차 너네들 넘어지면 안 돼.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가장 좀 아쉬운 상황이죠. 대기업군이나 뭐 글로벌 기업군은 쌍용 자동차 아니더라도 너네들 현금 주고 부품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쌍용 자동차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조그만 회사들은 사실 쌍용 자동차가 부품을 사주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공장이 안 돌아가면은 내가 부품 계속 만들어도 지금 쌍용 자동차가 부품을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쌍용 자동차한테 빨리 일어서서 빨리 공장 좀 돌려줘. 오늘까지 나 쉬면은 공장 문 닫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계속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중소기업 문 닫으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문을 닫게 되고, 그럼 거기 가족들 다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연쇄 반응이 돼서 평택 경제, 또 창원 경제 마비가 된다는 얘기죠. 벤츠의 아시아 공장이다. 벤츠와 제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왕성하게 되더니 쌍용 자동차. 우리는 프리미엄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자부심이 늘 있었던 이 쌍용 자동차. 언제부터 이렇게 쌍용 자동차가 어렵게 됐는지, 뭐 여러 번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도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말 어려워졌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어려워져도 소위 말해서 좀 빼먹을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빚더미 이렇게 많아도 집에 팔 만한 것들, 남들이 좀 탐내는 뭔가가 있었어요. 뭐 인삼주 같은 거라도 몇 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오래된 무슨 벤츠 같은 거, 요즘 뭐 수리비가 더 드는 벤츠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인수 대상조차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야 저기 뭐 벤치 기술도 있고 무슨 뭐 개발 여력도 있고 뭐 있었으니까 자동차 좀 만들어보지 않은 회사들이 야 쌍용자동차 딱 하면은 우리도 차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벤치 기술 막 뭐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이렇게 돈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대주주 될게 뭐 이런 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협상조차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에 있는 자동차 유통업체 HAAH 하 오토모티브에서 뭐 인수협상부 이렇게 했었는데 결렬됐잖아요. 사실 하 오토모티브는 이게 뭐 얘네들이 쌍용자동차 대주주가 될 만한 돈을 갖고 있기나 해? 라는 회사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가지고서는 뭔가 뒤에 어떤 누가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성실하게 협상을 했지만 일단 결국 결렬되고 미국으로 그냥 짐 싸서 갔습니다. 지금 쌍용자동차는 인수할 만한 대상조차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쌍용자동차는 이미 작년 말에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고요.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좀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하겠다. 요 기한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월 28일까지 뭐 구조조정을 좀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만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안 되면은 2월 28일부터는 진짜로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쌍용자동차가 지금 갖고 있는 부채는 1조 원 규모인데요. 이게 부채 비율이 1627%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에 비해서 16배나 돈을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보통 회사가 뭐 한 300%, 200% 뭐 요 정도예요. 뭐 2, 3, 400% 정도의 부채 비율 갖고 있으면은 아유, 그거 좀 건실하게 운영해야겠네. 요 정도인데 지금 1600%입니다. 상당히 상황이 안 좋죠. 자, 쌍용자동차 역사 뭐 이런 거 가끔 좀 볼까요? 쌍용자동차가 1962년도에 설립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1962년도에 설립된 거는 하동환 자동차, 쌍용자동차의 전신이었던 하동환 자동차가 이제 뭐 버스나 트럭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설립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동아자동차 뭐 이렇게 뭐 이름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트럭이나 군용 지프 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 만들었었죠. 그 회사를 1980년대에 쌍용그룹이 인수를 해서 1988년부터 쌍용자동차로 이름을 바꾸고 코란도 패밀리, 그러니까 외건형 SUV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뭐 벤츠와 제휴를 해서 새로운 자동차 개발도 하고요. 1992년도부터는 영국의 펜더 칼리스타 생산하기도 했고요. 1993년도에는 벤츠 기술로 만든 SUV 무쏘를 생산합니다. 이어서 1995년도에는 이스타나 벤츠가 만든 전륜구동 미니밴 요거를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동남아 지역에 벤츠마크 붙여서 파는 벤츠의 아시아 지역 공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유커란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1997년도에 체어맨 출시합니다. 이때까지 쌍용자동차에 투자된 돈이 쌍용그룹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쌍용자동차에 다 들이부었습니다. 벤츠와 자동차를 한 대 개발한다는 게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냥 벤츠 기술 가져다가 만든 게 아니고 벤츠 기술진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게 체어맨입니다. 쌍용자동차 직원이 독일로 가서 벤츠 직원들이랑 같이 개발해가지고 만든 게 체어맨이에요. 승용차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회사가 전 세계 최고급 승용차, 최고급 세단을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벤츠가 다 과외를 해주면서 그냥 손잡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체어맨 같은 명차가 딱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구형 벤츠 E클래스의 기술이 거의 대거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쌍용 체어맨이에요. 자동차를 좀 만든다는 회사들도 탐내는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당시 쌍용자동차가 조금 어려워진다 그랬을 때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그룹이라든지 뭐 다 탐냈습니다. 그러다가 대우자동차로 쌍용자동차가 넘어갔죠. 요게 199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우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인수해서 뭐 잘 되는가 했는데 1년 만에 대우자동차가 그냥 다 망했어요. 대우그룹이 그냥 망했죠. 그러면서 다시 쌍용자동차는 홀로서기 됩니다. 요때도 뭐 부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채권 단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운영을 했었어요. 1999년에 홀로서기를 하면서 신모델을 투입을 해서 우리 회사 가치를 높여서 좋은 가격에 다른 회사로 빨리 인수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그러면서 신차를 막 투입을 하죠.
대우자동차에 있을 시절부터 이제 개발했었던 렉스턴을 2001년도에 출시합니다. 그리고 당시 SUV는 자동차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쌌고, 이랬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픽업 트럭을 만들면 상용차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렴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착안해서 무쏘를 가지고 픽업 트럭 만듭니다. 무쏘 스포츠. 요거 2002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체어맨 부분 변경이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에 이거 라인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진짜 혁신적으로 좀 늘려야 돼. 없는 차를 만들어 해서 체어맨을 베이스로 해서 미니밴을 만듭니다. 요게 로디우스. 요게 2004년도에 나왔는데 요거 좀 이제 이 채권단에서 이렇게 좀 라인업을 좀 늘리려고 만들려다 보니까 디자인이 조금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죠. 그래도 착실하게 착수하면서 만들었고, 또 무쏘 베이스로 해서 무쏘의 차대를 베이스로 해서 또 다른 모델들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차 출시 같은 것도 이제 착실하게 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잘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인수 제의를 많이 했고, 그 중에 이제 상하이 자동차에 경영권을 넘기게 되죠. 요게 이제 이게 악수를 둔 거예요. 상하이 자동차는 사실 좋은 파트너가 아니었죠. 그냥 소위 말해서 알맹이 빼먹으려고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인수하자마자 알맹이 빼먹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인수하자마자 뭐 카이런, 액티언 같은 뭐 원래 예고돼 있던 신차 출시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도 어떻게 좀 팔면 안 되겠느냐, 자꾸 이런 작업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에서 만들려고 했었던 준중형 자동차, 요거를 쌍용 자동차 니네가 좀 개발을 좀 하면 어떠니? 니네들도 체험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지금 준중형 자동차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이 자동차에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개발 여력이 안 돼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준중형 자동차, 요거를 또 쌍용 자동차에 개발을 또 맡깁니다. 결국 쌍용 자동차에서 준중형 자동차 개발한 거는 상하이 자동차의 로위 350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출시를 했지만 결국 쌍용 자동차에서는 출시를 못했죠. 이것도 그냥 알맹이 뺏긴 거야. 결국 2009년도에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 기술 빼먹으려고 했었던 것도 다 발각이 돼서 뭔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당시 쌍용 자동차가 갖고 있었던 하이브리드 기술, 여기 국가 공동 과제 뭐 이런 걸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기술인데 요거 기술 빼먹었고, 또 디젤 엔진 기술도 빼먹었고, 뭐 이런 것들 걸려가지고 쫓겨나듯이 상하이 자동차는 그냥 떠나가게 됐죠. 근데 뭐 쫓겨나면 뭐 이미 다 뺏겼는데, 이때도 2009년에 뭐 공장도 멈췄고요. 이때 뭐 엄청나게 뉴스 많이 나왔죠. 새총처럼 볼트 여기다 해가지고 막 쏘면서 싸우고 막 경찰이 가서 강제 진압하고 막 이러던 사건들, 아주 큰 진통을 겪고 나서 마힌드라가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근데 마힌드라가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우리는 상하이 자동차랑은 다르다. 우리는 진정 쌍용 자동차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주주가 됐다. 이러면서 2011년도에 뭐 코란도시 출시하고, 2011년도에 체어맨 뉴 클래식, 체어맨 앞뒤 부분을 바꾼 부분 변경 모델 요것도 출시를 하고, 2015년도에 히트작 하나 출시하죠. 티볼리. 2015년도에 티볼리 출시하면서 2015년도 하반기부터 또 2016년도 요때 흑자를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요때는 쌍용 자동차가 이제 좀 잘 되나 보다. 티볼리로 이렇게 부쩍 일어서나 보다. 요런 생각들 하신 분들 많았죠. 근데 티볼리 이후에 이게 티볼리가 잘 되니까 이 티볼리만큼 한 방이 좀 안 나오는 거예요. 2017년도에 G4 렉스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렉스턴 껍데기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사실 임팩트가 좀 약했죠. 그리고 좀 그때 당시 자동차 개발 트렌드에 조금 뒤처진 듯한 신기술 뭐 반자율 주행 장치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다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쓰고 좀 약간 옛날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신차 임팩트가 약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뷰티풀 코란도 나왔는데 이게 그냥 저기 티볼리 엑스라지 아니야. 티볼리 약간 라지 사이즈 아니야. 요러 해가지고 이것도 좀 실패했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마힌드라가 쌍용 자동차 대주주로 있는 동안 한 10년여 동안 쌍용 자동차에 부은 돈이 7,800억 원입니다. 7,800억 원 부으면서 쌍용 자동차의 지분 75%를 갖고 있는 대주주예요. 근데 요 대주주 권리 포기했죠. 지금 작년 6월에 포기했고, 그리고 요 대주주 권리, 내가 7,800억 원 쏟아부어서 갖고 있었던 요 대주주 요 지분, 요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는데 2,000억 원만 내고 가져가. 요 정도입니다. 7,800억 원 썼던 거 2,000억 원에 거의 뭐 그냥 헐값에 가져가려는 건데도 지금 인수 대상자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쌍용 자동차가 예전에 상하이 자동차나 뭐 요때만 해도 쌍용 자동차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어요. 벤츠의 기술은 사실 벤츠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게 쌍용 자동차였거든요. 쌍용 자동차가 벤츠의 SUV 차대 기술, 벤츠 엔진, 벤츠 변속기, 그리고 벤츠가 자동차 개발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 쌍용 자동차가 갖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갖고 있었다고들 그때 당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탐내던 자동차 회사들 중에 하나인 상하이 자동차가 덥석 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싹 빼갔죠. 그러고 나서 마힌드라가 딱 들어왔는데 마힌드라가 보기에도 쌍용 자동차가 갖고 있는 게 많았거든요. 일단 마힌드라는 당시 농기계라든지 그리고 SUV 같은 걸 만든더라도 상당히 기초적인 군용 SUV에서 약간 덜 진화된 듯한 그런 자동차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쌍용 자동차는 벤츠 기술로 만든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SUV들도 갖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마힌드라로서도 쌍용 자동차에서 배울 점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지금 시점에 2020년도에 쌍용 자동차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탐내는 기술이 없습니다. 올드한 기술들 갖고 있어요. 예전에 벤츠에서 배운 기술들 지금도 그거 몇십 년 동안 우려먹고 있었던 거지 신기술이랄 게 사실 없습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로서 조금 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전기차 기술 같은 거 일단 좀 기초적인 거라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쌍용 자동차에서 전기차 나오지 않았잖아요. 개발은 다 해놨다고 합니다만 이 차의 스펙을 보면은 코란도 이모션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 같은데 코란도로 만든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란도랑 앞부분은 많이 바꿔서 컨셉트카에서 보여줬었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뒷부분은 그냥 코란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튼 요렇게 만든 코란도의 안에 전기차 베이스로 이렇게 넣었는데 요게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전기 배터리는 61.5kWh짜리 배터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륜구동에 190마력 모터가 들어갔는데 이런 스펙들이 사실 니로 EV보다도 조금 떨어집니다. 니로 EV에는 204마력짜리 모터 들어가고 전기 배터리는 64kWh 들어가서 400km 가까이 이제 달리잖아요. 근데 쌍용 코란도 이모션 아직 나오진 않은 차지만 요거보다 조금 스펙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차체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도 조금 좀 덜 나올 것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도 걱정이에요. 나와도 이게 요즘에 뭐 아이오닉 5나 뭐 테슬라 모델 Y 이런 차들에 이렇게 비빌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쌍용 자동차가 이거를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래저래 사면 초과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손을 잡아줄 회사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도 쌍용 자동차 손 안 잡아주면 쌍용 자동차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두 가지예요. 자체적으로 열심히 구조조정하고 집에 갈 사람들 집에 가고 해서 회사를 좀 더 스트레스 없게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일할 사람들만 딱 챙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회사를 좀 단단하게 알아서 좀 만드는 방법 하나. 근데 누가 알아서 집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임금 밀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가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쌍용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생산 규모 대비 임직원이 너무 많아요. 임직원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도 조금 많은 수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 임직원이 5,000명 정도가 10만 대 정도 만들고 있는데 한 1,500명 정도면은 조금 좀 이렇게 잘 굴러가는 회사일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5,000명에서 1,500으로 줄이려고 그러면은 거의 뭐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이게 누가 집에 가겠어요. 알아서. 안 가죠. 임금 밀린 것도 있는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방법은 이거 지금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거 아니면은 그냥 청산하는 겁니다. 돈 될 만한 거 이렇게 내다 팔면서 돈 빌려준 곳들이 나눠 갖는 그런 청산 절차, 청산 절차 들어가는 거, 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깝죠. 그리고 평택 지역 경제도 걱정이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다른 공적 자금이 또 투입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인터넷에서 뭐 이런 소문들도 있잖아요. 테슬라가 이거 인수하면 어때? 테슬라 어차피 공장 필요하잖아. 야, BMW가 그냥 아시아 공장이고 그냥 하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던지듯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쌍용 자동차 공장만 인수를 한다 그러면 인수할 만한 회사 있을 거예요. 공장만 인수할 수가 없잖아요. 5,000명의 임직원까지 같이 데려가야 됩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고 좀 심각한 얘기고
또 제가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조금 좀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는 얘기라서 좀 띄엄띄엄 얘기를 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제 친구들도 뭐 쌍용 자동차 다니고 있고 또 쌍용 자동차 주변에 타시는 분들도 많고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는 있지만 이게 잘 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